80세 한국인 남성과 23세, 24세 에티오피아 여성 2명이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되어 일부 다처제를 선택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봄날 새벽, 80살이 된 박영수는 늘 그러듯 쓸쓸한 마음으로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은 희부연, 새벽 공기가 감싸고 있었고 골목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고요했다. 가끔 들리는 자동차 소음이 이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듯했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박영수는 자신이 더욱 고독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몇십 년 전 사랑했던 아내와 이혼하여 홀로 4자녀를 키워냈다. 자녀들을 위해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고 공사장 막노동, 건물 청소, 운송업지 닥치는 대로 해냈다. 하루하루 고단했지만 아이들만큼은 제구실하게 키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살았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를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대단한 아버지로 인정해 주었고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는 작은 보람을 느끼곤 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고 네 자녀가 모두 제 앞가림을 하게 되었을 즈음 박영수의 손에는 작은 건물 한 채와 넉넉하진 않아도 적절한 노후 자금이 쥐어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은퇴 생활자로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항상 텅 빈 외로움이 자리했다. 자식들은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로 충돌하기도 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나 주변인이 자신을 짐으로 볼까봐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그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한 친구가 노인복지관 행사에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며 그를 불렀다. 그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그중 외국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식사를 나누는 일정이 있었다. 친구는 시간 있으면 한번 나와서 구경이라도 해봐라고 가볍게 권유했고 박영수는 별 생각 없이 그곳에 갔다. 복지관 한쪽 마당에서는 이미 열심히 꽃과 채소 모종을 심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 중에서도 2명의 젊은 여성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피부는 아름다운 빛이었고 밝은 표정으로 노인들에게 연신 미소를 지으며 도와주고 있었다. 그들은 24살의 아멜리아와 23살의 소피아라고 했다. 출신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였다는 그 둘의 배려 깊은 태도에 놀라웠다. 아직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돌보고 말벗이 되어주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어떤 할머니가 몸이 불편해 휘청거리면 바로 손을 내밀어 부축해주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친절한 몸짓으로 뜻을 전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있는 쪽을 자꾸 쳐다보게 되었다. 봉사가 끝나고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었다. 박영수는 자연스럽게 그 둘과 같은 식탁에 앉게 되었고 에티오피아에서 오셨나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자 아멜리아와 소피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국에 유학 온 지 1년 반 정도 됐어요. 여기서 국제복지학 공부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박영수는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뛰었다. 분명 이들과는 나이차가 엄청나고 문화적 차이도 있었다. 그러나 둘의 온후한 태도와 밝은 미소가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일깨우는 듯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흘러 봉사활동이 끝날 즈음 박영수는 며칠 뒤에 있을 복지관 일정에도 그 둘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괜히 설렜다. 난 이미 80을 훌쩍 넘긴 노인이고 저들은 이제 갓 대학을 다니는 젊은 학생들인데 하고 스스로를 타일러 쓰면서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다. 얼마 뒤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다음 행사를 통해 그는 아멜리아와 소피아를 다시 만났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으며 지난번 못다한 이야기들을 이어갔다. 자연스레 박영수의 과거사도 조금씩 드러났고 아멜리아와 소피아는 그가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다는 점을 깊이 존경했다. 정말 굉장하네요. 저희 부모님도 아이들을 위해 희생이 많으셨지만 선생님처럼 홀로 4분이나 키우진 못했어요라며
진심으로 감탄하듯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로도 자원봉사와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에서 몇 차례 더 만나던 셋은 어느새 사적인 약속까지 잡게 되었다. 박영수는 자칫 어색할 법도 한 상황에서 의외로 마음이 편했다. 아멜리아와 소피아는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번잡한 한국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어느 날 아멜리아와 소피아가 먼저 박영수에게 식사를 제안했다. 너무 늦은 저녁이라 부담스러우시면 점심이라도 괜찮아요. 저희가 맛있는 식당을 알아봤어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초대에 박영수는 흔쾌히 응했다. 물론 속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설레고 있지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이미 마음은 그 둘을 향해 열려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 셋은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특히 아멜리아와 소피아는 자신들의 고향인 에티오피아, 그리고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디레다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한국에 와서 느낀 문화 충격,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까지. 박영수에게는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다. 식사를 마칠 즈음 아멜리아와 소피아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저희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선생님께 호감을 느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놀라실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선생님이 가진 따뜻함에 끌렸어요. 박영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 거지라며 생각지도 못했던 고백에 그는 당황했다. 아니, 내가 80살이고 너희들은 아직 청춘인데는 말이 목구멍으로 나왔지만 아멜리아와 소피아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다. 연령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저희는 마음이 통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박영수는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스쳐갔다. 가족들은 분명히 말도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사회적 시선도 따가울 것이다. 게다가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이라니 그는 너무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그날은 적당히 말을 달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뒤로도 아멜리아와 소피아의 호감 표현은 꾸준했다. 그 둘은 서로 경쟁하기보다 함께 박영수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저희는 서로 누가 먼저였느냐 따지지 않아요. 한국에 와서 배운 가치 중 하나가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너무 진하고 소중해서 그걸 굳이 한 명만 독차지하고 싶지 않아요. 이 특이한 상황에 박영수는 당혹스럽지만 묘한 설렘을 느꼈다. 내가 정말 이 나이에 사랑 같은 걸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막연한 두근거림과 혼란을 동시에 가져왔다.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란 사실에 혼돈이 더 컸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셋은 함께 만나 차를 마시고 봉사활동이나 작은 행사에 동행하며 유대감을 키워갔다. 물론 박영수는 이게 옳은 걸까며 매번 자신을 의심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크게 자리 잡았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아멜리아와 소피아가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했을 때였다.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찻집에 모인 세 사람, 아멜리아와 소피아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에티오피아의 일부 다처제 문화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전통이 있어요. 종교나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아직도 여러 아내를 두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박영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얼떨떨했다. 지금 한국에서는 당연히 불법이지 않나 설마하고 말끝을 흐리자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 선생님이 저희 둘 다를 사랑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저희도 선생님을 정말 평생 동반자로 삼고 싶다면 아예 저희 나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거기서는 셋이서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뜬금없는 말 같았지만 사실 그들의 진지함은 느껴졌다. 아멜리아와 소피아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질투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박영수이 결심한다면 셋이 함께 살 수 있다고 했다. 박영수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해외 이주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결혼 생활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보낸 지난 몇 년의 외로움을 떠올렸다. 자녀들은 이미 각자 가정을 이루거나 바쁘게 살고 있어서 그를 잘 찾지도 않았다. 옆집 친척이나 지인들과도 서먹서먹한 관계였다. 평생 이러다 혼자 말년을 보내느니 마지막이라도 내 마음을 움직이는 대로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점차 고개를 들었다. 그날 이후로 셋은 더욱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눴다. 법적 문제, 문화적 충돌, 한국에서의 비난, 가족들의 반응 등 박영수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다. 두 여성은 설령 한국에서 반대한다 해도 저희 나라로 가면 인정받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꼭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밟으려 하는 게 아니라 부족이나 지역 사회가 어느 정도 허용하는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박영수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가? 한 번뿐인 삶인데 남 눈치 보느라 다 잃고 싶지 않다라고 결심했다. 딱딱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다. 그렇다고 결정이 쉬운 건 아니었다. 그는 우선 자녀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꺼내야 했다. 자녀 넷을 집으로 불러 모은 날 박영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두 사람을 만났다. 젊은 아가씨들이고 아프리카에서 왔어 아버지를 좋아해 주는 것 같다. 그 말만 해도 자녀들은 무슨 소린지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지금 우리를 놀리시는 거예요 라며 껄껄 웃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박영수의 진지한 표정을 짓자 그들은 웃음을 거뒀다. 둘 다 에티오피아 여성이고 나이는 각각 24, 23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녀들은 놀라움과 충격에 질린 얼굴이 되었다. 아니, 나이가 거의 50살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말이 돼요? 사기일까요? 아버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걸지도 몰라요. 하라는 의심과 분노가 쏟아졌다. 박영수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는 최대한 차분히 아멜리아와 소피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왔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을 꺼냈다. 아버지는 결국 에티오피아로 가서 그 둘과 함께 살기로 했다. 이 말을 듣자 자녀들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큰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다. 아버지, 한국에서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그지? 박영수는 담담히 말했다. 난 지금까지 너희들만 보고 살았다. 그런데 이젠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구나. 자녀들은 반발했지만 결국엔 박영수의 완강한 의지를 꺾지 못했다. 특히 그가 가지고 있는 건물과 예금 등의 재산이 만만치 않았기에 자녀들은 만약 아버지가 재산을 전부 가져가서 어찌해버리면 어떡하냐는 걱정도 했다. 박영수는 이에 대해 확실히 답했다. 너희들 몫으로 조금씩 줄 생각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직접 소유한 채로 관리할 거다. 그리고 새로 태어날 가족에게 쓸 수도 있다. 처음엔 자녀들이 더 경악했으나 시간을 두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나마 감정이 가라앉았다. 이미 박영수의 자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 그의 완강한 의지 앞에서 어차피 막을 수 없다는 체념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렇게 대략 몇 달 뒤 박영수는 아멜리아와 소피아와 함께 에티오피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주변 친척들이나 이웃 중엔 정신이 나갔다. 그 나이 분명 속아서 가는 거다라는 비난을 퍼붓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어떤 이들은 부러운 노녀냐마 하며 농담을 섞어 부추었지만 실상 박영수 본인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도 컸다. 낯선 땅에서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결심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비행기를 타고 긴 시간을 거쳐 도착한 곳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였다. 하지만 아멜리아와 소피아의 가족들은 남동부에 있는 도시 곤다르 근교의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셋은 다시 비행기와 차량을 여러 번 갈아타며 곤다르로 이동했다. 박영수에게는 처음 보는 풍경이 넘쳐났다. 차량 경적 소리부터 거리에 상인들이 내뱉는 흥정 소리, 알록달록한 천을 두른 사람들의 모습까지
내가 정말 다른 세상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아멜리아와 소피아는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박영수의 지낼 집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일단 그들의 부모나 친척들도 박영수를 반갑게 맞이했다. 처음엔 다들 놀라긴 했지만 우리 풍습에서 남편 한 명이 여러 아내를 둘 수도 있죠. 물론 요즘은 전통만 흔치 않지만 그걸 막는 분위기도 아니에요라고 했다. 그들은 일단 곤다르 인근 마을의 작은 주택을 임시로 빌렸고 이후 아멜리아와 소피아가 가족들과 상의해 본격적인 결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 관습에 따라 전통 의식을 치르고 가족과 친척, 마을 어르신들의 축복을 받으면 사실상 부부로 인정되는 형태였다. 박영수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둘이 이끄는 대로 따르기로 했다. 며칠 뒤 드디어 마을 공동회관에서 예식이 열렸다. 한국식 결혼과는 전혀 달랐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아멜리아와 소피아는 각자의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나왔다. 박영수는 현지에서 구해준 의상으로 갈아입었는데 형형색색의 천을 몸에 두르고 머리에 약간의 장식을 한 모습이 상당히 이국적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 특이한 결혼을 바라봤다. 신랑은 78살의 한국인, 신부는 24살, 23살의 흑인 여성 2명. 언뜻 보면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결혼식은 생각보다 화기애애했다. 전통 타악기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사이에 주례를 맡은 마을 원로가 셋을 향해 덕담을 건넸다. 이렇게 먼 곳에서 온 사람과 우리의 딸들이 가정을 이룬 것은 하늘이 주신 특별한 인연일 것이다. 박영수는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이방인이 된 자신을 받아주는 따뜻함에 그리고 두 신부를 양옆에 두고 있는 현실에 실감이 나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정식으로 세 사람은 한 가정이 되었다. 물론 법적으로 서류에 남기는 결혼이 아닌 전통과 지역 관습에 따라 맺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누구나 이들을 남편과 아내로 인정했다. 어차피 결혼이란 게 국가의 법률적 인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전통과 공동체의 인정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아멜리아와 소피아는 설명했다. 세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한 신혼생활은 여러모로 혼란스러우면서도 달콤했다. 박영수는 긴장을 놓지 못했고 밤이 깊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다. 그러나 두 아내는 그를 향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냈고 서로에게도 질투보다 연대감을 더 크게 느끼는 듯했다. 아침이면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아멜리아는 채소를 손질하고 소피아는 과일 주스를 만들며 박영수에게 맛보게 했다. 시간이 흐르자 박영수는 한국에서 챙겨온 자금을 바탕으로 이 마을에서 집을 사고 소규모 사업을 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이미 그의 건물 월세 수입이 한국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어 당장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현지에서의 생활을 안정화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아멜리아와 소피아는 한국과 에티오피아를 오가며 작은 무역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외국어를 쓸 수 있었고 현지 언어에도 능통했고 여러모로 박영수를 돕기 쉬운 입장이었다. 여기서 외국어라는 표현을 써야 할 법하지만 요청에 따라 외국어 스펠링을 직접 쓰지 않고 외국어 정도로 돌려 표기합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말조차 생소한 박영수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두 아내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게다가 아멜리아와 소피아의 가족들 역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고 결국 소규모 수출입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시도하게 되었다. 다만 박영수의 나이가 많아 무리해서 나서진 않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통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정도였다.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하던 중 또 다른 큰 변화가 찾아왔다. 아멜리아와 소피아 둘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박영수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서 제대로 반응조차 하지 못했다. 설마 내가 이 나이에 정말 아이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하지만 두 아내는 서로를 껴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둘 다 당신 아이를 가졌어. 이건 정말 축복이야. 박영수 그제야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했다. 이미 한국에서 네 자녀를 키웠지만 그들은 벌써 장성해버려 손자, 손녀가 있을 법한 나이다. 이제는 전혀 다른 땅에서 또다시 새 생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임신과 출산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두 아내도 처음 겪는 일이니 더 낯설었고 박영수 역시 노년에 맞이하는 임신이라 몸과 마음의 걱정이 컸다. 다행히 마을에는 인근 지역에서 약간 규모가 있는 의료시설이 있었고 아멜리아와 소피아의 친척들도 출산 경험이 풍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영수는 한국에서 지원받아온 자금을 활용해 두 아내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집을 개조했다. 방을 넓히고 바닥을 나무판으로 깔며 통풍이 잘 되도록 창문을 크게 냈다. 또 아기를 위한 침대와 기저귀, 옷가지 등도 마련했다. 한국에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물품들도 자녀들에게 부탁해 국제 우편으로 받았다. 임신 중기 무렵 박영수에게 한국에 있는 자녀들의 반응이 신경 쓰였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에게 새 엄마가 둘 생겼다. 그리고 그 둘이 지금 내 아이를 베고 있다라고 알렸다. 자녀들은 처음에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죠. 저희도 이제 살기 바쁘니 아버지 인생에 간섭할 여력도 없네요는 쓸쓸한 답이 돌아왔다. 그래도 막내 아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사진이라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해 박영수에게 적잖은 위안을 주었다. 드디어 시간이 흘러 두 아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 아멜리아는 딸을, 소피아는 아들을 낳았다. 출산의 순간 박영수는 분만실 밖에서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두 아내가 무사히 아이들을 안고 나왔을 때 그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내가 이 늦은 나이에 또다시 아버지가 될 줄이야. 마을 사람들은 이 기묘한 가족에게 비교적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어쨌든 아이들이 태어났고 박영수의 재정적으로도 능력이 있다 보니 지역 경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가끔 어떤 이들은 저 노인에게는 대체 무엇이 있길래 젊은 아내 둘이나 얻었지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지만 대놓고 비난하진 않았다. 박영수는 하루하루가 신기하고 소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둘 중 한 아이가 울고 한 아내가 달려가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아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가볍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풍경은 그가 한국에서 홀로 살 때는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활기였다. 사람이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매 순간이 감사했다. 물론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동시에 울거나 두 아내 중 한 명이 몸이 좋지 않을 때 혹은 다른 잡다한 일로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서로에게 예민해지기도 했다. 박영수의 한 아내에게 더 신경 쓰면 다른 쪽에서 섭섭함을 느끼는 일도 있었다. 그렇지만 아멜리아와 소피아는 우리끼리 싸워봐야 아이들에게 안 좋다라며 최대한 대화를 통해 풀어갔다. 그 과정에서 박영수 역시 정말로 두 사람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시간이 흘러 두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박영수는 이제 한국에 있는 자녀들을 초청해 여기서 손주들을 보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한편으로는 서로 간의 불편함을 줄이고 싶었고 어떤 의미에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자녀들은 처음엔 거길 어떻게 가요? 무섭잖아요 라며 망설였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 먼저 에티오피아 아니 한 번쯤 가보고 싶긴 하다라며 방문을 결심했고 나머지 자녀들도 따라 나서게 되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몇 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다만 그 자리는 곤다르 인근의 작은 마을이었다. 공항에서부터 마을까지 이동하는 길, 자녀들은 낯선 풍경에 눈을 휘둥그레 떴다.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사시는 거야. 아무리 들어도 믿기지 않는데 하며 신기해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아멜리아와 소피아가 반갑게 맞이했다.
그리고 뒤에서 오물오물 기어다니는 아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장녀가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내 동생들이 나이냐고 중얼거리자 박영수는 멋쩍게 웃었다. 서먹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아멜리아와 소피아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따뜻한 차를 내오자 차츰 마음의 문이 열렸다. 특히 두 아내의 다정하고 순수한 태도의 자녀들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이분들이 정말 아버지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다. 며칠간 머무르며 자녀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 시장에 가서 현지 음식을 사 먹으며 서로 가까워졌다. 이웃도 구경하고 마을 축제에도 구경하러 다니면서 아버지가 이곳에서 나름의 삶의 터전을 잡았구나 하는 걸 실감했다. 막내 아들은 오히려 한국에서 사시는 것보다 훨씬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세요. 조금 충격이긴 한데 이제는 응원하고 싶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박영수는 그 말이 무엇보다 큰 위로이자 지지였다. 그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다. 내 남은 재산은 큰 부분을 여기서 생활하는 데 쓸 거고 너희들 몫으로 조금씩 증여를 해주겠다. 하지만 내가 완전히 모든 걸 다 넘기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그리고 두 아내와 함께 더 안정된 생활을 만들어 가야 하니까. 자녀들은 예상했던 대로 조금 서운함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각자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고 예전처럼 아버지 재산을 놓고 싸울 정도로 궁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게다가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의 새로운 가정은 전혀 환상이나 사기가 아니었다. 아이들도 햇볕 아래에서 오물오물 걸으며 방실거리고 두 아내도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박영수를 바라보았다. 며칠간의 방문을 마친 뒤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를 조금 이해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귀국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리는 없지만 적어도 직계 자녀들만이라도 인정하고 수긍해 준다면 박영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일이었다. 그 이후 박영수는 곤다르 인근 도시를 오가며 작은 가게를 하나 마련했다. 일종의 카페 겸 간단한 식료품점이었는데 아멜리아와 소피아가 번갈아 가게를 운영하며 현지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 한국에서 들여온 건조식품이나 이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적절히 섞어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팔았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한편 박영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노년의 이 몸 곳곳이 예전 같지 않았다. 혈압이 올라가서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고 가끔 가슴 통증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두 아내는 온갖 정성으로 그를 돌봤다. 민간 요법부터 지역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고 식단을 조절하도록 했다. 그들이 보여주는 지극한 간회에 박영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어느덧 아멜리아와 소피아가 낳은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가 되었다. 그 아이들은 현지 언어와 한국어를 조금씩 동시에 배웠다. 요청에 따라 외국어 표기를 자제하며 박영수는 아이들과 간단히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는데 아이들은 서툴지만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 그 모습에 박영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가게는 점차 확장되어 곧 몇몇 지역에도 분점을 낼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박영수는 건물 월세 수입과 가게 수익만으로도 꽤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가족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그는 자주 말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성공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않다. 마을 혹은 도시에서 이방인 노인과 흑인 여성 2명이 사는 모습을 곱게 보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르신, 정말 젊은 아내들을 두셨네요. 그게 가능해요 라며 비아냥거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아멜리아와 소피아는 의연하게 대처했다. 사랑에는 나이도 피부색도 인종도 없다고 말하며 신경 쓰지 않았다. 박영수와 에티오피아 여성 아멜리아, 소피아가 함께 만든 이 특별한 사랑 이야기는
나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기적입니다. 두 아내와 아이들과의 삶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죠. 이 독특한 가족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 공유, 구독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